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연휴를 한 번 더 쉬는 동안에 국제적으로 또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주나 방산주가 랠리를 보이기도 했죠. 네, 시장에서 또 큰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외교적인 해석과 혹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 같이 정리해 가도록 할 거고요. 일단 지난 마지막 거래 국내장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그날은 양지수 모두 다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일단은 지켰다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코스피 2400, 코스닥 800선을 찍고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반등의 이유들을 시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일부 진정됐다. 그리고 대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반등해줬고 한국은행 부총재가 긴축 강도를 높일 상황이 아니다라는 코멘트도 힘이 돼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플레의 한 주축을 맡고 있었던 유가가 최근 고점 대비 13% 정도 떨어진 것도 영향을 줬다라고요. 하지만 뭐니 해도 한동안 한 두 달 동안 가열차게 지수가 내렸다라는 것에서도 시장은 반등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ADR 지수도 그렇고 이 과매도 지표들이 겹쳤기 때문에 반등이 나타난 거죠. 중소형주 종목들의 강세로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0.2, 코스닥 1.9% 상승했고요. 중소형 종목의 힘으로 이 정도 밀어 올린다라는 것은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 지수에서 모두 상승 종목 비중이 75 혹은 84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죠. 반등을 해주면서 일단 시장은 추가 반대 매매 물량 부담이 덜었습니다. 물량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저녁에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미국의 고용보고서 거기에 대한 경계감을 세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지수 모두 다 거래 대금은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좀 보고 가겠다라는 심리가 여전히 자리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누적된 선물 매도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는 장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이 반등해줬다라는 것은 그래도 긍정이 되겠죠. 일단 시장에 힘이 돼줬던 한 키가 바로 국채금리 상승이 조금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였는데요. 어디서 그 기대를 찾았을까요? 연준 인사들 그리고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코멘트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이만큼 올라온 것은 이미 금리를 한 번 올린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코멘트 등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쪽에 무게가 좀 실렸죠. 이런 얘기가 사실 주말까지 연준 인사들의 입에서 계속 나오면서 국내와 뉴욕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이런 힘입어서 뉴욕장이 그리고 국내장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건데요. 금요일장에 시장에서 조금 이색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보통 지수가 엄청 좋아서 거의 모든 섹터가 올라갈 때를 제외하고 방어주와 성장주가 동반해서 강세를 띠는 게 그리 흔치는 않은 일인데요. 이날은 그랬습니다. 증시 불안 속에 그리고 연말 배당 모멘텀 속에 방어적 섹터, 음식료와 은행 등이 반등을 줬고요. 또 금리 상승이 진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성장 쪽에서 제약바이오, 게임 등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좀 더 세세히 들어가 볼게요. 제약바이오가 이날 참 좋은 상승을 나타냈죠. 셀트리온, 한미약품, 알테오젠, 인벤티지랩, 바이오나 에스모, 비만 치료제 등의 여러 모멘텀을 안았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 번 거론이 됐고요. 현대차가 테슬라 충전 시스템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에 충전 관련주들의 대형 대표 주자인 휴맥스홀딩스가 30%로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고요. 양자 아모나 자율주행 종목들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수출 호조 쪽에서는 라면 수출 좋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농심과 삼양식품이 각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요. 기아도 외국인이 10일 연속해서 사들이면서 여전히 좋은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과한 배당락에 밀렸던 은행
국주를 필두로 해서 금융주도 반등 줬죠. 상승에 동참하지 못한 쪽이 이런 쪽입니다. 반도체 중소형주는 올랐으나 대형주가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고요. LG그룹 내 IT 종목을 대변하는 IT 중소형 업체들이 좋은 시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등등이요. 이들 쪽은 수급적으로 받쳐주는 요인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흔들림을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소외된 쪽에서 결국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아이폰의 출시도 임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보자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지난 금요일에 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조일츠와 ADP 민간 고용이 엇갈렸었기 때문에 과연 이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가 시장은 주목하고 있었죠. 비농업 고용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데이터입니다. 신규 고용이 무려 33만 6천 명을 기록했죠. 시장의 컨센과 이전 수치를 너무나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란 시장은 이 때문에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요런 달리 볼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데이터들이 있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바로 실업률과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데요. 실업률은 예상보다 올랐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예상보다 줄었다. 그러니까 임금 인플레가 조금 잡히지 않겠는가라는 해석도 나왔고요. 이 깜짝 고용은 조금 착시적인 영향이 있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국채금리가 하락했고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래서 뉴욕장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진정되면서 빅테크 중심의 반등이 나타났고요. 파업 쪽에서 협상 진전이 있다라는 얘기 속에 자동차 종목들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좀 빠진 쪽을 보시면 월마트나 코스트코 등의 이 필수 소비재단에서 밀려났는데요. 이유가 이렇다고 합니다.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이제 비만이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계속 이슈가 되고 부각될수록 사람들이 식품을 좀 줄이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식품 판매 악영향 우려감 속에 이런 쪽이 흔들림을 보인 거죠. 조금 과하게 해석된 여지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일단 시장은 이유를 그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어도 어느 정도 고용 보고서 잘 소화했네라고 우리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 주말에 추가된 악재가 중동 불안이었죠.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로켓을 쏘고 게릴라전을 하고 민간인을 납치하고 학살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죠.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보복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일단 여기서 끝이 난다면 국지전으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기서 더 확전이 될 것인가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란이 이런 하마스 공격을 승인해줬을 것이다 라는 보도를 냈고요.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그런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즉각적으로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생겨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갈등이 터지자마자 미국은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반면에 레바논 측에서는 팔레스타인을 돕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레바논의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왔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란을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란까지 참여해서 확전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공포가 전쟁 초반에 굉장히 크게 등장을 했는데요. 왜 이란 문제가 나오는지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이란이 독을 넣었을까라는 제목을 뽑아왔는데요. 전쟁의 배경 추정으로 시장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부터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는 사이가 좋지 못했죠. 그 가운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친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친화 정책이 있었죠.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사이좋게 지내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수교를 하는 쪽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는 친팔레스타인이었는데 당연히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심기가 불편했던 거고요. 사우디와 라이벌 관계였던 이란 측에서도 그럼 사우디와 이스라엘, 미국이 손을 잡는다면 우리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추정했던 것은 이란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조장시켜서 결국 전쟁을 일으키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일단 이란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배후에 이란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미국의 국무부 측에서는 증거 없다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배후에 이란이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된다면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또 이란과의 싸움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리전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됐던 겁니다. 일단락된 건 그래도 이란 측에서 우리가 지원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인 거죠. 자, 지금 미국은 참 난감할 겁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 사이좋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사우디 측에서도 약간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냈습니다. 기존에도 사우디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워낙 우호적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미국은 난감합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거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온 거죠. 우선은 이란 입장에서 내가 테이블에 앉을 수 없으니까 음식에 독을 넣은 게 아닌가라는 시장에 조금 합리적인 추정은 있었는데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다만 전쟁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슈를 들여다봐야겠죠. 시장의 걱정은 그거겠죠. 일단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긴축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 우려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유가에 대한 코멘트 등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주요 원유 생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에 그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사우디가 증산을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는 약화될 것이고 만약에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나온다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원유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변수라고요. 어찌됐건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쪽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격양된 전망은 이겁니다. 독립리서치죠. 세계적인 알파인 매크로의 의견인데요. 유가가 잘못하면 몇 주간 지속될 것이다. 상승하는 것이.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는 몇 개월도 갈 수 있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결국에는 전쟁이 생겨나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게 된다면 유가는 150불 갈 수 있어라는 코멘트도 나왔네요. 유가에 대한 불안감을 일단은 계속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당히 이슈들이 피곤합니다. 보고 있으면 마음도 그리 좋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라면 지금 체크할 수밖에 없죠.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외교적인 문제, 여러 이해관계가 엮여있기 때문이죠. 중동과 미국도 엮여있고요. 미국이 이런 중동 문제에 눈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대만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뭔가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불안감도 시장은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죠. 자, 미국의 국채금리는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하던 아니면 유가 상승에 상승하던 어느 쪽의 방향을 보일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 국지전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확전될 것인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마스 측에서 우리 휴전하자, 혹은 합의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도 하는데 로이터의 보도긴 합니다만 아직까진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 오피셜 목소리로 이제 시작이다라며 전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지금부터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지 여부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겠죠. 유가와 가스요. 쉐보론이 이스라엘 가스전을 폐쇄했다라는 소식에 유럽의 가스 가격이 엄청 뛰기도 했습니다. 자, 유가 역시나 상승했고요. 그런데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요. 우크라이나 지원 여력이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종전이나 휴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인 거죠. 그러면 러시아 측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 에너지 갑질을 덜 해서 석유 수출을 늘린다면 유가가 오히려 안정을 찾을 거야 라는 목소리도 있네요. 정말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민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들려온 소식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중동 문제가 딱 터지고 나서 이렇게 만남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 중동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완화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요. 어떻게 될지 저희도 계속 소식 접하면서 정리해 가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증시에 반영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전쟁 이슈에 대한 불안감 속에 유가가 급등하자 하락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금리 적당히 올릴게, 이제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계속 꺼내놨습니다.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나 댈러스 연은 총재 등도 여기에 합류했죠. 그러면서 시장은 빠르게 낙폭을 줄였고요. 상승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유가는 5% 넘게 뛰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이란이 배후설을 부인하면서 상승은 4%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전쟁 이슈를 오히려 굿뉴스로 조금 해석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란의 하마스 배후설이 부인됐다라는 것에서 일단락되기는 했는데 추가적으로 확전되는지 여부들 저희가 꼼꼼히 살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TTF 가스나 UK 가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을 말하는데 모두 다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GSE, 대성에너지 이런 쪽에서 단기 시세 정도 체크가 가능할 수 있죠. 자, 특징주로 본다면 방산주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빠르게 의견을 냈죠. 미국은 지금부터 국방 투자를 엄청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고 무기 지원을 해야 할 곳이 많아졌기 때문인 거죠.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등의 대표적인 방산주들 강세였고요. 에너지도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원 다 상승이었습니다. 전 종목이요. 4월 후 최고 상승을 나타내는 그런 섹터 시세를 보여줬네요. 자, 반면에 빠진 쪽은 델타, 유나이티드 항공 등입니다. 이스라엘 항공편 취소라던가 여행이 좀 줄지 않을까 혹은 유가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이 작용했고요. 전반적인 항공주가 같이 내렸습니다. 시세적으로 봐도 이렇게 항공주가 다 밀렸고요. 방산주, 정유주는 강세 움직임, 가스주도 같이 올랐죠.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관련한 피해 우려감이 있는 쪽도 빠졌습니다. 샤오펑 같은 경우는 전쟁 직전에 이스라엘 쪽에 차량을 인도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슈 속에 10% 급락이 나왔고요. 다른 종목들은 이스라엘 본사 뒀다라는 이슈 속에 주가가 내려가기도 했네요. 자, 이제 지도로 보시면 반도체 쪽 그리 좋지 못했고요. 전기차는 앞서 샤오펑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기차 쪽도 하락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항공도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이슈가 바이든 정권에 그리 좋지 못할 겁니다. 대선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 자극할 여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쪽 종목들 전체적으로 오늘 더 부진했던 흐름이었죠. 좋았던 쪽은 앞서 본 대로 정유 방산 그리고 방어적 성격의 통신, 바이오 쪽이 괜찮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국내 바이오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2022년도 작년에 시작할 때 이런 표를 보여드렸던 바가 있어요. 울프 리서치에서 미국의 국방비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지정학적 사건이 발생하면 12달 동안은 방산주가 높은 배수로 늘 상승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러우 전쟁이 발생했던 때인 거죠. 그 이후 방산주가 좋은 시세를 냈다가 또 쉬었는데 이번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으니 한동안 또 이런 쪽에 관심을 받게 될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국내 방산 쪽은요. 방산 수출이나 내수 방산 혹은 우주항공 위성 여러 가지 모멘텀을 체크하고 있는데 이번 이슈는 결국 방산 수출 쪽에 들어가겠죠. 각 기업들별로 어떤 품목을 주력으로 하는지 정리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이번 이슈에서는 조금 도드라졌던 것이 러우 전쟁에서는 드론 쪽이었다면 이번 이슈에서는 로켓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도, 무기, 로켓 혹은 게릴라전 관련한 종목들을 좀 체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일단조나 LR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결국에는 상사나 기름, 가스값 관련주가 되겠죠. 포스코인터 혹은 흥구석유, GSE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봤을 때인데요. 만약에 이란에 대한 제재가 생겨나고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경우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운 운임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란과의 문제가 생길 때 해운 운임이 반등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해운주들도 일단 사정권에는 더 보자라는 이야기 흘러나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불안이 여기저기 산적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한 대응은 필요할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일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모두 물가 데이터들 미국에서 나오고요. 오늘은 한국에서 IMT, IPO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예정돼 있죠. 금요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미국의 금융주들 실적 발표 시작됩니다. 이 이후에는 10월 18일부터 해서 빅테크 업체들 그리고 11월까지 가면 애플과 엔비디아 실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은행과 IB 실적부터 금요일 같이 전해드릴게요. 산업뉴스인데요. 반도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우리의 허가 없이 반도체 장비 공급하는 거 허락해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쪽에 모멘텀 받는다면 중국 관련한 반도체주들 당연 힘낼 수 있고요. 그 밖에는 OLED 관련한 이슈나 삼성전기의 긍정적인 소식, 2차 전지 장비가 발주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체크 정도 하시죠.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담아봤고요. 이제 섹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가장 핫했던 섹터 잡아주신다고요? 네, 바로 제약바이오가 될 텐데요. 추석 연휴와 이번 긴 연휴를 지나면서 9월에 사실 시장이 굉장히 또 미국의 FOMC 영향에 힘들었었는데 네. 10월도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권가에서는 이 테마주라던가 글로벌 모멘텀이 있는 쪽을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시간에 좀 다뤄드렸던 제약바이오나 배당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장에서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강한 시세들을 좀 내줬기 때문에 10월에는 바이오를 사야 하나요? 이러한 한번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이제 곧 열릴 에스모 2023과 함께 4분기의 성수기에 들어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었던 바이오를 주목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이 업종의 투자 매력이 재부각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한양행부터 오스코텍,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등등의 종목들 토픽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일과 6일에 유럽 당뇨병 학회가 열렸었고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는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관련한 종목들과 또 주요 바이오 종목들이 금요일장에서 좋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한미약품부터 오스코텍 등등의 종목들 괜찮았다라는 부분 확인이 됩니다. 큰 거 하나 옵니다. 앞서 얘기해드렸던 에스모가 될 텐데요. 에스모라고 하면 미국의 암학회나 임상종양학회 등등과 함께 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암학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가 되고요. 국내 10여 개 기업도 참여할 예정이고 여기서 또 다양한 임상의 진행이나 결과들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 가지 좀 성과들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기업들이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런 쪽이 될 텐데요. 폐암 신약인 렉나자의 최신 데이터 파트너사를 데이터에 대해서 파트너사인 양센을 통해서 공개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렉나자 쪽에서 이제 뚜렷한 성과가 나올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한미약품부터 매드팩토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HLB나 보로노이, 신라젠, 제네텍, 큐리언트까지 어떤 부분들 공개할 예정인지 적어뒀으니까요. 이 부분도 캡처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모 쪽에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게 바로 유한양행, 오스코텍이 될 텐데요. 이 랭라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연구 결과가 9월에 좀 발표가 됐었죠. 싱가포르에서 세계 폐암학회가 개최가 됐었는데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타그리소와 항암 화학요법을 병용해서 결과를 하나 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무진행 생존 기간을 약 9개월 연장했 다라는 결과가 될 텐데요. 여기에 이제 맞설 수 있는 게 바로 얀센 유한양행 쪽에 이번 이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리브리반트 그리고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에서 만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랭라자를 이제 병용 요법을 해서 이게 과연 타그리소 단독 요법과 좀 비교를 했을 때 괜찮을 것인지 그 부분 성과를 이번에 10월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게 만약에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3세대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도 후발주자였던 랭라자 쪽의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입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얀센 쪽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FDA 신약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허가를 받게 된다면 연말에는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는 이쪽에서만 얀센은 연매출 50억 달러 이상, 유한양행은 2028년에 영업이익이 4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들 하나씩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룹주도 일제히 금요일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주 굉장히 짧은 거래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으로 7%가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올해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난 4월에 이어서 두 번째 상향 조정이었습니다. 2023년 연간 매출 전망치를 3조 6,010억 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기존 대비해서 이제 20% 이상 더 높게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배경이 4공장의 성공적인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빅파마의 대형 CMO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4공장의 가동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좀 상승했다라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톱 빅파마의 20곳 중에서 14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나왔던 신규 계약 중에서 1,000억 원을 넘는 대규모 계약만 총 8건을 기록했고 역대 최고 수주액을 경신하는 등 정말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증권가에서는 3분기의 호실적 그리고 지금처럼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쪽은 아무래도 달러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에도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10% 이상 상회한 실적을 낼 것이다 라면서 목표 주가 100만 원 유지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는 소폭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되겠습니다. 합병이라고 하면 셀트리온에게 있어서는 정말 수건 사업 중 하나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까지 합병 일정들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체크해 볼 텐데 8월에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을 추진하겠다라는 공시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제 10월에는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쪽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을 찬성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건 굉장히 기관 투자가나 또 외국인 투자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의 든든한 이제 뒷배를 얻으면서 합병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에 임시 주주총회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빠르면 연내 중에 합병이 성사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에는 1단계 합병이 완료되고 이후에 이제 2024년 6월에 2단계 합병 그리고 연매출 3조 5천억 원, 2030년에는 연매출 12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10월에 제약 바이오주들 이렇게 10월 주주총회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달에만 12개사에서 임시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주주분들 계시다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인기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펩트론 같은 경우 지난 6월부터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표적인 두 종목이 올해 들어서 30%에서 50%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100% 넘게 올랐고요. 펩트론은 340%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갔고,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이렇게 다 같이 또 시세가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하반기에도 글로벌 비만 트렌드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선두 기업이 한미 약품과 유한 양행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리스크로 체크해볼 부분들도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생산 능력의 증설이나 위탁 생산의 가동 지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좀 안 좋은 이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라는 부분, 또 약가 인하라던가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실패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 고려하면서 투자하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한 번 더 좀 쭉 브리핑을 진행해 봤는데요. 9월에도 사실 아스코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을 언급하면서 이 에스모 모멘텀 있는 종목들 보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다가오지 않은 시점이고요. 또 하반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기도 하죠. K바이오가 주도주로 좀 부상할 수 있을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바이오가 최근 시세를 이어줄 것인지, 아니면 또 반도체 쪽에서도 하나의 불확실성을 덜었으니까 반등해 줄 것인지, 혹은 많이 빠진 2차 전지 쪽에서 치고 올라올지 궁금해집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나눠가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맛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정리해 나갈게요. 고용보고서부터 시작을 하죠. 고용보고서는 예상보다 너무나 강했는데 임금 상승률이나 실업률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나름 잘 소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영향은 이미 좀 지난 이슈기도 해서 약할까요? 아니면 이번 주 CPI 나올 때까지는 좀 계속 영향권이 있을까요? 네, 일단 물결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배드뉴스가 배드뉴스가 될 때가 있고,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될 때도, 그다음에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될 때도 있는 게 사실 주식시장의 흐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지난주에 금요일 날이죠. 이제 나왔던 고용보고서가 처음에 딱 발표가 됐었을 때 나스닥이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보이는 그런 이제 수치로 나왔는데, 사실 세부 지표를 뜯어보니까 웬걸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고용 데이터 세부 내용을 보면은 일단 고용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레저나 스포츠 쪽에 있을 단기 일자리가 좀 많이 늘었고요. 보통 이제 고용의 지표, 세부 지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IT나 건설 쪽의 지표들은 오히려 또 그렇게 좋지 않게 데이터가 나왔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골디락스죠. 고용은 강한데 임금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 이렇게 되면 또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배드뉴스니까 오히려 시장은 환호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준 인사들이 계속 코멘트를 주고 있죠. 야, 너네 이거 금리 인상 하면은 버틸 수 있어? 은행들 버틸 수 있어? 이제 또 의문을 제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고요. 사실 새로운 악재는 이스라엘 이슈를 제외하고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재료들만 있었는데, 언제 튀어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해석하기 나름이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슬슬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 관련 분쟁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인사가 그 시장 우호적인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다 말아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슬슬 물결이 바뀌고 있고 이 물결이 바뀌었을 때 처음에 타야지 똑똑한 겁니다. 또 나중에 또 다 오르고서 이제 그때 이제 슬슬 봐도 되나라고 싶었을 때 보는 건 좀 늦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바뀐 물결에 어느 정도 적응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즉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은 잡히고 오늘 시장의 흐름이 외국인들 얼마만큼의 수급이 동반이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불안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는 이란의 배후설 부인으로 인해서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해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것과 함께 유가는 4% 뛰었거든요. 에너지 쪽은 단기적으로라도 불안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 다행인 건 이스라엘 쪽에서 갖고 있는 유전이나 이제 글로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원유 포지션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주요 산유국이 아니죠. 네, 그죠. 주요 산유국이 아니어서 주요 산유국에서 아마 7% 이상 이제 더 오를 수도 있었고, 근데 저도 이제 주말에 더 오르기 전에 일단 기름은 많이 채워놨는데요. 일단은 원유 관련된 이슈는 일단은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원유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급등하기는 좀 즉 이제 분쟁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분쟁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원유 가격이 상승에 대해서 저는 원유가 이제 올라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직전 고점을 또 뚫기는 좀 힘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제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미국과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이제 사실 이란도 이제 최근에 미국이 동결 풀어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분쟁을 조금 더 커서 이제 다시 동결을 다시 당하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즉 이제 중동에서도 평화의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쟁만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유가는 분명히 빠르게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제 이제 제니 옐런 이제 재무장관이 60불, 30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코멘트도 있는데 일단 잡히긴 잡힐 거면 저는 이제 이런 원유 상승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만 일단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만약에 또 그럼 원유 관련 흥구석유나 이런 이제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 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미리 잡아두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오늘 갭상승 후에 하락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유 관련된 이슈, 중동 관련된 이슈는 단기적 이슈로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산 쪽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방산은 이번 이슈가 국지전 내로 좀 잘 원만히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에서 모든 국가들은 어느 정도 긴장을 할 것이고요. 국방 예산을 늘리지 않을까 이런 논리가 꽤나 타당해 보입니다. 방산주들 한동안 눌려 있었잖아요. 이쪽에서도 괜찮을까요? 접근하는 게? 사실 방산주는 일단 오늘은 시세 받는 거는 단기 테마 이슈 받는 종목들은 꽤나 많이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좀 눌림목이 많이 나왔던 이제 그런 sek터 중에 하나였었는데 방산주들은 일단은 저는 이제 롱텀 좀 이제 단기적인 시각으로 봐야지 좀 좋지 단기적으로만 보기에는 사실 큰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분쟁을 막으려면 더 큰 힘이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사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분쟁도 이스라엘이 워낙 이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분쟁이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산주들 단기 시세는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저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모아가기 좋은 시각은 맞습니다만 이런 단기적 이슈로 올랐을 때는 세론 뉴스로 일단 지켜보시면서 오늘 만약에 어떤 상승이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만약에 많이 오르면 일단 단기적으로 세론 뉴스 보시면 좋을 거고 또 이건 대형 방산주의 그죠. 네, 이제 로템이나 거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 넥슨 같은 종목들은 오늘 만약에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일단 정리 포인트로 잡아보시고 또 이제 올랐다가 또 조정 나와서 갭상승 부분을 또 메꾸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빅텍이나 센서뷰, 퍼스텍, 휴니드 이런 조금 적은 사이즈의 트레이딩 대응 종목들은 당연히 트레이딩 자신 있는 분들만
제안하시는 거. 네, 사실 오늘 그렇게 먹을 자리가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이 분쟁이 치고받고 해야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루 지속이 정도 되는데, 지속이 될 네. 만한 재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이제 내부에서도 이제 휴전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갭상승 후에 다들 하락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어제 나스닥이 밀려서 시작했다라고 하면 오늘 기술주들을 보자라고 아마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오늘도 네. 나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얘기 드릴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런 분쟁 이슈들을 오늘 갭상승 후 하락 마무리 이렇게 전략을 좀 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어떨까요? 한동안 시장에서 나름의 대안 역할을 해준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꽤나 든든했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그 외의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다양한 종목들이. 그래서 주도주로 이쪽이 힘을 내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도주 자격 있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근데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로 자리 잡긴 좀 힘듭니다만 주도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바이오 쪽 코멘트 드리면은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일단은 비만 당뇨 쪽이 지금 이제 좀 하단부에서 꽤나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인벤티지 랩이나 펩트로 같은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는 매번 이제 작년부터 동일합니다. 물려도 되니까 쌀 때 사두면은 분명히 이제 뭐 1년, 2년 있다가 여러분들의 계좌에 좋은 이제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또 꽤나 또 얼추 또 올라서 80만 원대에 두들길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주 잔고도 많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받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하단부에서는 매번 이제 외칠 수 있을 것 같고 80만 원대 갔다가는 조금 이제 비중 줄였다가 또 다시 이제 하단부에서 재공략하는 이렇게 결국에는 주식 수를 늘려가는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만 대응하시는 게 좋고 단기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하기에는 오히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합병에 대해서 주가가 워낙 원래 보통 이제 합병 이전에 주가 부양을 하는 그런 게 이제 보통 주식시장의 교과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합병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많이 더 빠졌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최근에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저라면은 합병 이슈가 거의 어느 정도의 승기를 잡았었을 때 그때 보기 늦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단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종목은 셀트리온 그룹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 쪽이 오히려 튕기면서 조금 더 이제 그룹주 내에서 지원을 받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 만약 그룹주 내에서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예스모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주 보시면은 주말에 제가 또 공부를 좀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유한양행과 오스코넥이 최근에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로 이제 렉나자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획기적인 치료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수하고 가격이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갖기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게 될 경우에 사실 이제 보통 에스모가 개최가 되면 세론 뉴스로 많이 작용이 되고 있는데 유한양행이나 오스코넥이 갖고 있는 이제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데이터가 좋게 될 경우에 세론 뉴스가 아니라 오히려 그룹주를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그리고 오스코텍이죠. 셀트리온 그룹주에선 셀트리온 제약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뒷만 스픽 짧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부산 엑스포 관련주입니다. 어떤 종목 얘기해 주실지 가늠이 안 돼요. 네, 짧게 얘기 드리면 일단은 뭐 사우디가 이제 좀 뭐 분쟁의 이슈가 되면서 사우디가 과연 이제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을 자격이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2순위 정도로 작용될 수 있을 만한 이제 부산 엑스포가 어느 정도 관심주 이제 그런 이제 테마성 이슈로 이제 짧고 강하게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투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단기 수급이 많이 올릴 수도 있다라는 한 말씀을 50일 드리면서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주도 일단 조금 지켜볼 원래는 이제 사우디가 당연히 이제 되는 걸로 일단 어느 시장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부산 엑스포 관련주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가 뭐가 있어요? 네, 딱 두 종목 있습니다. 이제 시공테크와 이제 메세이상이라고 사실 저도 메세이상이라는 종목이 메세이상. 있는 줄 몰랐는데 이제 엑스포 관련주로 편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 대행사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조형물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는 시공테크
시공테크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거고 시공테크가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은 메세이상이라는 종목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단기 반짝이지만 꽤나 강한 시세를 분출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1위 전시 주최사라고 하네요. 말씀 주시는 사이에 살짝 알아봤더니 연간 한 100여 개 정도 전시회를 주최한다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 배웁니다. 시공테크와 메세이상 단발적으로 강한 시세 정도 기대해보자 의견 주셨으니까요. 체크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맛쌤과 풀어봤네요. 고맙습니다.